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리 최영희입니다. 제가 오늘 지방자치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봤더니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요. 우리 오늘, 내일 예산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날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지방자치를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금요일 굿모닝 행정학까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29번 문제부터 예산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 좀 볼 거예요. 경과문 문제가 제가 인사혁신처의 일행 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경찰 간부 문제 예산 파트는 정말 풀어볼 내용들이 많아서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선지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9번부터 갈게요. 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을 비교 설명한 것.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한 제2요구는 불가능하죠. 맞는 선지입니다. 법률안은 정부와 국회 모두가 다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가 심의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요. 국회는 발의 제출된 법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출된 예산안은 제가 감액 수정과 증액 수정을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요. 감액 수정의 경우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부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증액 수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출된 예산안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건 맞겠네요. 4번입니다. 의결된 법률은 반드시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개회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포라는 절차가 필요한 건 법률안에만 해당하는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표현은 아닙니다. 4번은 그래서 X예요. 자, 29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 되죠. 자, 30번 내용 볼까요? 다음 중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하나하나 읽어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요. 입법 과목 또는 행정 과목의 항목을 바꿔주는 거죠.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맞아요. 예산의 한정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질적 한정성, 양적 한정성, 기간적 한정성 세 가지가 있는데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질적인 한정성의 예외에 해당하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2번 반가우신가요? 네, 이번 국가직에 출제가 되었었던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다음 연도에 부담해야 하는 채무 부담을 인정하는 거예요. 채무 부담까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 권한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세입지출 예산을 제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23년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하고요. 만약에 요에 수반되어 있는 지출을 25년에 지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예산에는 총 두 번 있어야 돼요. 23년 예산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 실질적인 지출은 다시 지출되는 25년 시점에 예산을 통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출 권한까지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권한은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는 해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예요. 3번입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거죠.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의 크기가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금액, 여기에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가 돼요. 4번입니다. 정부 조직관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생길 때 각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두 다, 전체 모두가 다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이 뒤에 부분의 내용이 틀렸고요. 국고채무 부담 행위 역시 양적인 한정성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기간적 한정성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왜냐하면 25년도에 지출하는 거 23년에 미리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산의 기간적 한정성은 그 해에만 내용을 써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 역시 국고채무 부담행위 역시 우리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자, 31번 문제입니다. 점증주의 예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아시겠지만 점증주의랑 합리주의 두 가지가 예산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예산 이론의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는 점증주의, 완벽한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는 합리주의. 그래서 이 문제에선 점증주의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인간의 능력 부족,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점증주의입니다.
예산이 여러 기관과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협상, 적응의 상호 조절 과정을 거친다라고 주장하는 건 정치적인 결정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점중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 선지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정치 환경이 만약에 가변적이고 사회의 불안정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좀 파격적, 혁신적으로 움직여서요. 국가의 이 이게 불안정한 경기 상황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증은 사회가 늘 비속성을 가지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지금 보시는 환경이 가변적이고 사회적 불안이 지속된다. 이러면 당연히 국가의 예산은 좀 다이나믹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예산 결정을 이럴 때 설명하기 위한 이론은 오히려 합리주의가 낫고요. 점증주의는 이러한 이론들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3번을 맞는 선지고요.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이라고 한다면 전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 요거는 점증주의의 특징이고요. 이걸 제어할 수 없다는 게 점증주의 예산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점증주의 예산 이론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합리주의 기법들이 나오잖아요. 합리주의 기법 중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연기준 예산, GBB. 이런 연기준 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당위적 예산 부분을 제어할 수 있죠. 점증주의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표현은 틀린 선지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2번 문제 볼까요? 제출 시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본 예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을 미리 추정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우리 전년도에 보통은 편성을 하죠. 25년 예산이면 24년에. 그래서 행정부가 입법부에 제출한 시점의 예산이 본 예산이고요.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예산안을 제출을 하고요. 아직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죠. 맞는 선지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추가 경정 예산 역시 사전 의결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도 임시국회 열어서 이 추경에 대한 실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의결 원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4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3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까다롭죠. 근데 이렇게 문제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실력이 늘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